40년간 남편과 함께 일군 식당을 지켜온 이른의 어머니.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들은 슬픔 대신 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마저 침묵하는 그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의 차가운 결심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0, 박혜진이에요. 서울 마포에서 40년 넘게 대영각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꾸려왔어요. 지금은 혼자지만 원래는 하늘나라로 먼저 간 우리 남편 김대현 씨랑 둘이서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죠. 이 식당 건물이랑 자식들 장가 보내고 남은 아파트 세 채가 우리 부부의 훈장 같은 거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식당 한쪽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닦는 일이죠. 뽀얀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아주면서 말을 걸어요. 영감, 나 왔소. 오늘도 장사 잘 되게 지켜봐줘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어요. 그 미소를 보고 나면 허전했던 마음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 힘이 나요. 우리 대연각은 40년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요. 길고 윤이 나는 마룻바닥, 손때 묻은 옷칠상, 벽에 걸린 낡은 시계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 나의 땀과 추억으로 얼룩져 있죠. 창밖을 보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요. 저 멀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새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고 젊은이들은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이 식당 안의 시간만은 더디게, 아주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꼭 남편이 내 곁을 떠나던 그날에 멈춰버린 것처럼요. 몸에 밴 습관은 무서운 법이라 아침 일찍 식당에 나와 육수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멸치와 다시마, 그리고 우리 집만의 비법 재료들을 넣고 뭉근하게 끓여내면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죠. 그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오늘 하루도 시작이구나 싶어요. 곧이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서요. 사장님, 오늘 국물 좋네. 어머니, 오늘은 뭐 먹을까요? 하고 살갑게 말을 건네는 이웃들이 있어 그나마 외로움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힘든 게 생겼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나 같은 늙은이는 따라가기가 벅차거든요. 얼마 전에는 가게 앞에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들여놨는데 화면을 아무리 눌러도 주문이 되질 않아 한참을 쩔쩔맸어요. 결국 젊은 직원이 와서 대신해줬죠.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등 뒤에서는 괜히 식은땀이 흘렀어요. 온라인 예약이니 배달 앱이니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녀석들은 어머니, 이제 그런 것도 좀 배우셔야 해요라고 쉽게 말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림일 뿐인걸요. 내가 세상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 나도 모르게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 아들 둘, 지훈이랑 지수는 내 자부심이었어요. 큰아들 지훈이는 똑똑해서 회계사가 되었고 작은아들 지수는 성실해서 공무원이 되었죠. 며느리들도 싹싹해서 나는 우리 아들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아이들 목소리에는 늘 그늘이 져 있어요. 얼마 전 큰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날카롭기 짝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꼭 부장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래야 강남 아파트 대출 이자라도 제대로 갚죠.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들 보기엔 번듯한 회계사지만 그 속은 얼마나 타들어 갈까 싶어서요. 작은아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박봉인 공무원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며 서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또 올랐네. 정말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야. 하고 푹푹 한숨을 내쉬는데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자식들 고생하는 걸 보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저 안쓰럽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때까지는요. 문제는 며느리들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식당에 모여 밥을 먹는데 그 시간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큰며느리 유나가 최신형 휴대폰을 내 앞에 쓱 내밀더군요. 화면에는 친구가 해외여행 가서 찍었다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제 친구들은 이렇게 좋은 데 다니면서 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애써 웃으며 그래, 우리 유나 고생이 많지. 밥이나 많이 먹어라 하고 반찬을 밀어주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작은 며느리 나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형님은 좋겠어요. 저희는 언제 그런 호사를 누려보나요? 지수 씨 회사 동기들은 이번에 다 부모님이 집 사주는데 도움 줬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작은 전셋집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들이 마치 비수처럼 내 가슴에 와서 밝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며느리들의 말 속에는 은근한 원망과 압박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내가 마치 너희들의 불행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아이들의 힘든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점점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로 제사상을 차릴 준비를 했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재료들만 골라왔어요. 나물 하나를 무쳐도 전 하나를 부쳐도 남편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어요. 이건 나에게 남편을 추억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에게서 온 전화는 내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올해는 그냥 저희끼리 저녁이나 먹으면 안 될까요?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를 그렇게 거창하게 지내요. 그냥 마음으로 기리면 되는 거죠. 아이들의 무심한 말들이 내 귀를 파고들었어요. 서운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너희를 키우고 이 식당을 일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애써 삼켰어요. 자식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똑똑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재료들을 다듬는 내 손길이 자꾸만 무뎌졌어요. 문득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바로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심각한 얼굴로 나에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여보, 이거 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마시오. 무슨 서류냐고 물어도 남편은 그저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요라고만 말했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의 기일을 앞두고 자식들의 변해버린 모습을 마주하고 나니 그날 남편의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마치 앞으로 닥쳐올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그 서류 봉투가 장롱 깊숙한 곳에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남편의 기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작은 아들 지수였죠.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내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하고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40년을 함께한 내 반쪽이, 내 세상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장례 절차가 시작됐어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코를 찌르는 향냄새, 끊임없이 오가는 검은 옷의 사람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어요. 나는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내 옆을 지키고 있어야 할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듯 보였거든요.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 위로를 건네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눈은 조문객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내는 부의금 봉투가 얼마나 두툼한지를 좇고 있었어요. 큰며느리 유나는 조문객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가시는 길인데 체면은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수의도 가장 좋은 걸로 하고 장례 행렬도 남들 부럽지 않게 해야죠. 그 말이 마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과시를 위한 것처럼 들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모든 비용이 결국은 내 몫이 될 거라는 걸 은근히 압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작은 며느리 나리는 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쉴 새 없이 무언가를 검색하더군요. 이따금씩 요즘은 장례도 실속 있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쪽은 체면 때문에 돈을 쓰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돈이 아깝다고 투덜거리고 그 누구도 진심으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깊은 슬픔 속에서 나는 점점 당혹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밤이었어요. 피곤에 지친 제가 잠시 의자에 기대 눈을 붙이려 할 때 바로 그 일이 터지고 말았죠. 며느리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더군요. 시작은 큰며느리 유나였어요.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어머님,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버님, 남기신 재산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 관리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귀에 거슬렸을까요? 아시다시피 지훈 씨가 장남이잖아요. 나중에 제사도 저희 집에서 모셔야 하니 이 식당 건물은 당연히 저희가 맡는 게 순리라고 생각해요. 전통이라는 말을 무기처럼 휘두르는데 그 속에는 시커먼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작은 며느리 나리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에 장남이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50대 50이에요. 어머님 몫을 제외하고는 저희랑 똑같이 나눠야죠. 나리는 법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오더군요.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재산을 나누는 싸움터로 변해버렸어요. 아들들까지 가세했죠. 큰아들 지훈이는 내가 장남으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소리쳤고, 작은아들 지수는 형은 늘 부모님 사랑 독차지했잖아 라며 서로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으르렁댔어요. 나는 너무나 큰 충격에 할 말을 잃었어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 남편의 시신이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는데 자식이라는 것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돈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말렸어요. 얘들아, 제발 그만해라. 내 아버지, 아직 염도 안 끝났다. 내 울부짖음은 아이들의 탐욕에 불을 지폈을 뿐이었어요. 며느리들의 날카로운 눈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어요. 어머님이 다 독차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유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갈랐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유나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중심을 잃고 휘청하는 내 팔을 이번에는 나리가 잡아챘죠.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나의 손이 날아와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찢어지는 듯한 두피의 고통보다 더 큰 모멸감이 온몸을 꿰뚫었어요. 나리까지 가세해 내 옷자락을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이 재산 우리 거예요. 내놓으세요. 나는 본능적으로 내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지수야, 엄마 좀 구해다오. 내 눈빛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겠죠. 하지만 내 아들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들은 그저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큰아들 지훈이는 아내와 나 사이에서 눈알만 굴리더니 이내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작은아들 지수는 아내의 매서운 눈빛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돈에 눈이 멀어 어미가 맞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아들들. 이게 바로 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은 단 2%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마주한 거짓 바닥의 진실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젊은 조문객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경황조차 없었죠. 소란을 듣고 다른 조문객들이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았을 때 나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내 마음이었어요. 나는 나를 붙잡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내 자식들을, 내 피부티들을 차갑고 싸늘한 눈으로 마주 보았어요. 어린 시절,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엄마, 호해줘라며 내 품에 안겨 울던 아이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눈앞의 저들은 더 이상 내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일 뿐이었죠. 내 안의 모든 슬픔과 사랑이 그 순간 얼어붙어 차가운 분노로 변해버렸어요.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걸어 나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죠.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건 처절한 단절의 시작이었어요. 장례식장을 뛰쳐나온 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떠보니 낯선 내 방 천장이 보이더군요.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텅 빈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에서의 끔찍한 광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내 머리채를 움켜쥐던 며느리의 악독한 얼굴, 그리고 그걸 그저 지켜만 보던 내 아들들의 비겁한 눈빛.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평생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던 아들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그 약속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가 되어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광경을 찍었던 젊은이가 장례식장 폐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던 거예요. 그 영상은 유튜브라는 곳과 마포맘 카페 같은 동네 엄마들이 모이는 온라인 공간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고 해요. 나는 인터넷이 뭔지,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며칠 뒤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죠. 영상 속에서 며느리들이 나에게 한 짓, 아들들이 보인 태도는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어요. 사람들은 댓글이라는 것으로 분노를 쏟아냈고 몇몇은 기어이 우리 가족의 신상을 알아내 인터넷에 뿌렸어요.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이름과 직장, 사는 곳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SNS라는 개인 공간은 온갖 욕설과 비난으로 마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식에게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 나를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장례를 마친 며칠 뒤 나는 억지로 몸을 추슬러 식당 문을 열었어요. 평생을 해온 일이니 몸이라도 움직여야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가게는 텅 비어 있었죠. 평소라면 자리가 없어 줄을 섰을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단골 손님들은 가게 앞을 지나면서도 나를 못 본 척 외면하거나 자기들끼리 무언가 수군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이 아닌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루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안절부절 못하더니 제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우리 식당
대형 가게 인터넷 리뷰 페이지였어요. 별점은 가장 낮은 1점짜리가 수십 개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끔찍한 악플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폐륜 집안이 하는 음식은 먹을 가치도 없다. 주인 인성이 저런데 음식은 오죽할까.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사람들이 왜 나를 피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폭풍은 내게만 몰아친 게 아니었어요. 아들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죠. 큰아들 지훈이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의 고발 글이 올라온 뒤 임원실로 불려갔다고 해요.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달라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작은아들 지수가 일하는 구청에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일 수 있냐는 항의가 쏟아졌고 결국 지수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외딴 동네의 주민센터로 좌천되었어요. 평생을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아이들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을 거예요. 나는 식당에 홀로 앉아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끝없는 혼란에 빠졌어요.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내 자식들의 인생이 망가져 가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어요. 자식들이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엄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자식 걱정은 놓을 수가 없는.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 둘이 며느리들과 함께 들이닥쳤어요. 행색은 말이 아니었죠.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 퀭한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나는 혹시나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러온 것은 아닐까 아주 작은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사죄가 아닌 원망이었어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지훈이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그때 장례식장에서 고집만 안 부리고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만 찍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전부 망했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들도 악을 쓰며 거들었고요.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들의 탐욕과 폐륜이 불러온 결과를 지금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였어요.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의 망가진 인생에 대한 분노와 그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을 찾은 안도감뿐이었죠.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아들들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낯선 괴물들의 얼굴만 남아 있었죠. 내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이들은 마지막 협박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소송 걸 거예요. 지수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법정까지 가서 어머니 망신당하는 꼴 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재산 포기하세요. 그럼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돈이라도 뜯어내기 위해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 마지막 체면까지 무기로 삼아서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나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 안에 있던 모든 슬픔과 혼란, 고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 하나만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아들들이 악마 같은 얼굴로 협박을 남기고 떠난 뒤 식당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어요. 쿵, 쿵, 쿵.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죠. 소송이라니, 법정이라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나는 늙고 힘없는 노인이고 아이들은 젊고 똑똑한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여보, 세상 일은 모르는 거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40년 된 낡은 장롱문을 열었죠.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어요.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바스락거리는 봉투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 서류 봉투였어요. 먼지 쌓인 봉투를 꺼내드는데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은 유난히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우리 자식들이 지금은 착하지만 돈 앞에서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요. 이건 만약을 위한 보험 같은 거니 당신과 나,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합시다. 그때는 그저 남편의 노파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던 탐욕의 씨앗을 보았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았지만 잘 보관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복잡한 한자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그리고 그 아래 소유주라는 글자 옆에 적힌 이름, 박혜진, 식당 건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아파트 세 채 모두 소유주는 남편 김대현이 아닌 바로 나, 박혜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두었던 거예요. 자식들의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남겨주고 떠난 거였어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랑이었고 지혜였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는 다시 막막해졌어요. 이 서류가 내 것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이라는 건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너무나 높고 어려운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동안 식당 문도 닫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식당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마포구 노인복지관의 김 선생님, 젊은 사회복지사였어요. 며칠째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둑이 터지듯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김 선생님을 붙잡고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아이들의 소송 협박까지 모든 것을 엉엉 울며 털어놓았어요. 내 이야기를 다 들은 김 선생님은 저보다 더 분노하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어머님,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그녀는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복지관과 연계된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님과 약속을 잡아주었어요.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손을 내밀었고 세상은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며칠 뒤 만난 젊은 변호사님은 차분하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제가 내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피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법적으로 이 모든 재산은 어머님 소유가 맞습니다. 자녀분들은 상속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곧이어 새로운 과제를 주었어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신 내역이나 어머님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디지털 파일로 정리해서 제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파일이라니 눈앞이 캄캄했죠. 평생을 흙 만지고 불 앞에서 살아온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막막해하는 내게 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복지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수업에 등록시켜 준 거예요. 수업 첫날, 나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 앉아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제대로 마주했어요. 조그만 화면 속 복잡한 그림들이 어지럽고 돋보기를 써도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죠.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자식들의 그 모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매달렸어요. 더듬거리는 손으로 화면을 누르고 또 눌렀죠. 사진을 찍어 손주에게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그 기쁨, 혹시 몰라 아들 녀석들의 막말을 녹음하는데 성공했을 때의 그 떨림, 그리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손가락 하나로 계좌 이체를 했을 때의 그 신기함. 그것은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해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었고, 빼앗겼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죠. 두려움은 어느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 달 뒤, 나는 다시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예전의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죠. 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내가 직접 정리한 파일들을 변호사님의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아들들에게 꼬박꼬박 붙여준 생활비 이체 내역, 명절 때마다 나 홀로 장을 봐야 했던 수십 장의 영수증 사진들, 그리고 아이들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들어있었죠. 변호사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이건 단순히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 박혜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차가운 분노는 뜨거운 결의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고, 내 손에는 남편이 남긴 지혜와 내가 새롭게 얻은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죠. 이제 결전의 날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변호사님과 마지막으로 전략을 점검한 뒤 나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너희들이 원하던 대로 하자꾸나. 내일 변호사 데리고 대형각으로 오너라. 거기서 끝내자. 전화 너머로 아이들의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늙은 어미가 드디어 항복한다고 생각했겠죠. 결전의 날, 나는 40년 된 내 식당 대연각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일부러 이곳을 마지막 장소로 택한 거였어요. 남편과 나의 피와 땀이 서린 이곳에서 이 모든 지긋지긋한 인연을 내 손으로 끊어내고 싶었거든요. 가게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했지만 왠지 모를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죠. 내 옆에는 든든한 변호사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나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죠. 폭풍 전의 고요함이 이런 걸까요? 곧이어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번지르르한 변호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시혜자 같은 표정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들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거만하게 입을 열더군요. 상속법이 어떻고 자녀들의 권리가 어떻고 한참을 떠들어댔어요. 어머니의 노후를 보장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길이라는 헛소리도 덧붙였죠. 나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쩐지 가엽게 느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들의 긴 연설이 끝나자 내 옆에 앉아 있던 변호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론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군요. 그는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어요.
그 서류 뭉치의 표지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이들과 상대 변호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이 보였어요. 내 변호사님은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들고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이 식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 박혜진, 10년 전인 2015년 5월 12일 남편이신 고 김대현 씨로부터 모든 소유권을 증여받아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서류들을 차례로 넘기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자제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세 채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방식으로 박혜진 여사님께 증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따라서 이 모든 자산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온전히 박혜진 여사님 개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의기양양하던 며느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아들들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죠. 상대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빼앗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으니까요. 침묵을 깬 것은 큰아들 지훈이었어요. 거짓말. 아버지가 우리 몰래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이제야 알겠니? 나는 하얗게 질린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도, 너희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도 다 내 것이었어. 내가 너희를 살게 해준 거였다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는 단 1원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 변호사님을 통해 식당 건물과 아파트 세 채를 모두 부동산 시장에 급매로 내놓았다고 선언했어요. 아이들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그 사이 나는 변호사님과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고 휴대폰 앱으로 내 집들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죠. 세상 참 좋아졌어요. 나 같은 늙은이도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이렇게 큰 일을 치를 수 있으니까요. 식당의 집기들을 정리하기 위해 용역업체 사람들을 부른 날이었어요. 40년의 세월이 묻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실려나가고 있었죠. 텅 비어가는 가게를 보고 있자니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아들 부부들이 엉망이 된 몰골로 뛰어들어왔어요.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 현관문에 붙은 매매문의 팻말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그들은 텅 빈 가게를 보고 망연자실하더니 이내 내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고 며느리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참으로 가관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 연민이라는 감정은 장례식장에서 내 머리채가 뽑혀나가던 그 순간 이미 제가 되어 사라졌으니까요. 나는 나를 붙잡은 아이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내 인생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죠. 내 머리채를 잡고 내 아비 장례식장에서 돈싸움을 하던 그 순간 너희와 나의 인연은 이미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등 뒤로 한 채 텅 빈 가게를 걸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대연각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을 한번 올려다보았죠. 영감,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러 가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미리 불러두었던 택시가 가게 앞에 멈춰섰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어요. 기사님에게는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말했죠. 차창 밖으로 40년의 세월이 담긴 내 가게가, 그리고 내 과거가 빠르게 멀어져 갔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울역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40년을 넘게 살아온 서울, 내 젊음과 남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그곳을 떠나는데도 마음은 그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죠. 복수가 끝났다는 후련함보다는 내 손으로 내 과거를 모두 잘라냈다는 체념에 더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내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택한 곳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코끝에와 닿는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짠내 섞인 비릿한 바닷바람, 언덕배기에 층층이 이어진 푸른 다랭이 논, 그리고 갈매기 울음소리. 나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촌집을 하나 얻어 새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에 남겨진 아이들 소식은 변호사님을 통해 간간히 전해 들었어요. 집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아이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날마다 싸운다고 하더군요. 결국 얼마 못 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수소문 끝에 내가 남해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몇 번이나 찾아왔었다고 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모른다고 잡아떼며 그들을 돌려보냈죠. 이웃들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제 얼굴에 드리운 깊은 그늘을 보고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는 듯했어요. 그들의 과묵한 배려 속에서 나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남해에서의 내 일상은 단순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에서 작은 채소들을 가꾸었죠. 평생 해온 솜씨가 어디 가겠어요. 내가 만든 소박한 반찬들은 금세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 댁에 김치 한 통 가져다 드리고 아이 많은 옆집에 장조림 한 냄비를 나눠주다 보니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나를 서울 할매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죠.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면 을의 나를 찾아와 음식 솜씨를 빌렸고 나는 기꺼이 그들의 부엌에서 40년 묵은 손맛을 뽐냈어요. 함께 음식을 만들고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나누어 먹는 일상 속에서 나는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내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웃음이 늘었죠. 서울에서의 일은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변호사님께 마지막 정리를 부탁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아이들은 내 변호사로부터 마지막 통지서 한 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 편지에는 내 모든 재산이 신탁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쓰이고 내가 죽은 후에는 남은 재산의 일부가 손주들을 위한 교육기금으로 쓰일 거라고요. 단, 손주들이 25살이 되어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과 함께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땅의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전액 기부될 것이라고요. 물론 내 아들들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내용도 분명히 적혀 있었죠. 이것이 바로 내가 내린 마지막 판결이자 내 나름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내 자식들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자식인 내 손주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다만 너무 이른 나이에 큰 돈을 쥐면 제 부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세상을 알고 철이 들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이제는 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이 땅의 외로운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복수는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나는 더욱 자유로워졌어요. 어느 날 마을로 귀촌한 한 젊은 청년이 제가 음식을 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걸 영상으로 찍어 세상 사람들과 나누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 기술도 있으니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할매의 손맛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40년 묵은 내 요리 비법들을 하나씩 영상에 담아 올렸죠. 서툰 솜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좋아해 주었어요. 할머니 음식에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요라는 댓글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고요. 채널에서 나오는 작은 수익금은 모두 우리 마을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어요. 이제 내 기술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죠. 어느덧 저녁 노을이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함께 웃고 떠들며 일하는 내 모습을 그 젊은 귀촌 청년이 또 카메라에 담고 있더군요. 나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혼자 앉았어요.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넘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남해의 석양이었어요. 나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자식들을 잃었지만 대신 더 큰 가족을 얻었다고요. 40년 된 식당은 잃었지만 세상이라는 더 큰 부엌을 얻었다고요. 바닷바람이 내 흰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화로웠죠. 완전한 해방감과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 속에서 나는 그날의 석양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깨달았죠.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요. 어쩌면 가장 통쾌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더 찬란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도 몰라요.